한국이라니, 거기도 결국 중국이랑 똑같은 나라야. 파리의 패션 디자이너가 한국에 가기로 결정한 날, 그녀의 부모님과 친구들이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5년 전 광저우 출장 당시 중국인들이 자신의 디자인을 도둑질하고 도망갔던 기억이 있었죠. 하지만 표절 스캔들로 모든 걸 잃고 쫓겨난 그녀. 마지막 선택지는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1년 만에 그녀는 한국 패션 기업과 세계 최대 패션쇼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습니다. 한복 디자인을 기반으로 선보인 새로운 패션. 올해 가장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1초 만에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타 반델트, 파리에서 떠오르는 디자이너였습니다. 15년 동안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왔어요. 벨기에 출신으로 브뤼셀 왕립예술학교를 졸업한 후 작은 부티크 브랜드에서 시작해서 점점 큰 메이슨들과 협업하게 됐죠. 2019년에는 파리 젊은 디자이너상을 받았고 2021년에는 유럽 혁신 디자인상까지 수상했습니다. 패션업계에서 서서히 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준비한 봄, 여름 컬렉션 쇼가 파리 패션 위크에서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였어요. 관객들의 반응도 좋았고 보그와 엘르의 패션 에디터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7시 제 매니저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갑자기 표절 논란이 터져나왔다는 거였습니다. 누군가 제 디자인이 3년 전 한 신진 디자이너의 작품을 베꼈다고 주장했죠.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디자이너를 알지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SNS는 이미 들끓고 있었어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서 두 디자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이미지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베꼈다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해시태그가 퍼지면서 제 이름은 순식간에 표절 디자이너가 되어버렸어요. 댓글들이 악성으로 변하고 제 개인 계정에도 비난 메시지가 시간당 수백 개씩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평생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사기꾼이라고 매도했어요. 언론들도 확인도 없이 기사를 쏟아냈죠. 15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와 수상 경력보다는 표절 의혹이 더 큰 뉴스가 됐습니다. 제가 해명 인터뷰를 요청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브랜드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함께 작업하기로 한 유럽 브랜드들이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먼저 밀라노의 한 브랜드에서 계약 검토를 시작한다는 통보가 왔고 이어서 독일과 프랑스 브랜드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주 만에 예정된 6개 프로젝트가 모두 중단됐죠. 패션계에서 표절 디자이너라는 낙인이 찍히면 끝입니다. 제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쳐도 소용없죠. 이미 여론은 형성됐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인맥이 일주일 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절망의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제 이메일함에 특이한 메일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명신 패션이라는 한국 회사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처음 듣는 회사 이름이었죠. 솔직히 아시아 어딘가의 작은 회사에서 싼 값에 디자인을 사려는 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메일 내용을 읽어보니 예상과 달랐어요. 그들은 제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실력은 가짜일 수 없다고, 제 작품을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다고 했어요. 유럽의 그 어떤 브랜드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제 과거 작품들을 꼼꼼히 살펴봤고 창의성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써져 있었어요.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정확히 몰랐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등을 돌렸는데 지구 반대편의 낯선 나라에서 손을 내밀어 준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말이죠. 한국행을 결정하자 주변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몇 년 전 중국 광저우 출장에서 제 디자인이 도난당한 일 때문이었죠.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5년 전 일이었습니다. 중국 광저우의 한 의류 제조업체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중국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현지 파트너를 찾고 있던 때였죠. 제가 직접 설계한 드레스 스케치 15점을 현지 생산업체에 맡겼습니다. 계약서에는 디자인 보호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샘플 제작을 위해 스케치를 넘긴 지 단 3일 만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시장을 둘러보던 중 똑같은 디자인의 옷들이 제 원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만든 작품이 짝퉁이 되어 대량 생산되고 있었어요. 더 화가 났던 건 품질이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섬세한 디테일은 모두 사라지고 싸구려 원단으로 대충 만들어져 있었어요. 심지어 제 이름까지 도용해서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팔고 있었습니다. 중국 현지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중국 업체는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디자인한 거라고 뻔뻔하게 주장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해도 법원에서는 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았어요. 결국 6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50만 유로의 손실을 봤어요. 부모님은 그때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시아는 다 똑같다고 또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시며 만류하셨습니다.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특히 같은 디자이너인 친구들은 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중국과 다를 바 없을 거라고 했어요. 디자이너 동료들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아시아에서는 창작보다 모방이 우선이라고,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을 거라고, 조용히 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시작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유럽에서는 제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젓는 분위기였어요. 표절 디자이너라는 딱지가 붙어버린 이상 복귀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어딘가는 나를 믿어주는 곳이 있다면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그곳이 지구 반대편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명신 패션에서 보낸 2번째 이메일을 받았을 때 더욱 확신했죠. 그들은 제가 파리에서 받은 상들과 작품 활동을 상세히 언급했어요. 2019년 파리 젊은 디자이너상, 2021년 유럽 혁신 디자인상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브뤼셀 왕립예술학교 출신이라는 것도, 졸업작품이 무엇이었는지도 알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싼 노동력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 실력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제안이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 용역이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했어요. 주거까지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편견으로 뭉친 유럽 사람들조차 말리는 그 나라가 유일하게 저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는 재기의 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라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죠.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4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곳이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단 공항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의 입에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터미널이 펼쳐져 있었어요. 입국 심사도 놀라웠습니다. 자동화 게이트에서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을 하니까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직원과 대화할 필요도 없이 30초 만에 입국이 완료됐습니다. 유럽에서는 항상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는데 말이죠.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변기 뚜껑도 저절로 열렸습니다. 물도 자동으로 나오고 비대 기능까지 있더라고요. 온도 조절까지 가능한 첨단 시설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보기 힘든 것들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명신 패션에서 보낸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또 놀라웠어요. 자율주행 버스였거든요. 운전기사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자동으로 운행됐습니다. 차선 변경도 자동으로 하고 신호등도 스스로 인식했어요. 버스 안에서 본 서울의 첫인상도 강렬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간판들은 화려했지만 어지럽지 않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도로도 깨끗하고 교통체계가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강을 건널 때의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강 양쪽으로 펼쳐진 도시 스카이라인이 파리 생강병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웅장한 느낌이었어요. 명신 패션 본사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30층 규모의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대리석으로 장식된 깔끔한 로비가 나타났죠. 로비 한쪽에는 회사 역사와 주요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음성인식으로 층수를 말하면 자동으로 이동했습니다. 20층 사무실에 도착하니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제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면서 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를 존중해주는 시선을 느꼈거든요. 유럽에서는 어디를 가도 수군거리는 시선들 뿐이었어요. 표절 디자이너라는 시선으로만 바라봤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첫 주말에 회사 직원이 추천해준 성수동을 구경했습니다.
예전 공장 지대였다는 곳이 완전히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해 있더라고요. 갤러리, 카페, 디자인 스튜디오들이 멋지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성수동 갤러리들의 작품 수준은 정말 놀라웠어요. 유럽 못지않은 창의성과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작품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작가들의 독창성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가격은 파리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갤러리 운영자와 대화를 나눠보니 한국 예술계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부의 문화 지원도 체계적이고 젊은 작가들의 도전 정신도 대단했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창작 활동하기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에 동대문 시장도 가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불이 켜져 있는 그 활기찬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수많은 상점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었고 도매상들과 소매상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에너지는 파리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짝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광저우에서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제품이 정품이거나 독자적인 브랜드였습니다. 품질도 좋았고 디자인도 독창적이었어요. 가격도 품질에 비해 합리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바이어들과의 거래도 투명하고 공정했습니다. 계약서도 꼼꼼히 작성하고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확실히 느껴졌죠. 가격을 속이거나 품질을 속이는 일이 없었어요. 회사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광장시장이라는 곳이었는데 100년 넘은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이 저에게 호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싱싱한 채소를 골라주시고 요리법까지 알려주셨어요. 한국어를 못한다는 걸 알고도 몸짓과 표정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스마트폰 번역 앱까지 사용해서 소통하려고 노력해 주셨어요. 이런 따뜻함은 유럽에서 경험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카페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을 때 깨달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파리에서는 어디를 가도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카페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저를 가리키며 뭔가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 직원들도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서 진짜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줬어요.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거나 맛집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관계는 파리의 차가운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어요. 이런 나라가 왜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디지털 사회지만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는 도시였거든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새롭게 알게 된 나라였어요. 첫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한복 요소를 활용한 현대적 드레스 디자인이었어요. 회사에서 제시한 콘셉트는 동서양 융합이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어요. 한복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유럽에서는 아시아 전통 의상에 대해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한복 자료를 찾아봤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서는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단순히 겉모습만 따라하면 진부한 퓨전 디자인이 될 게 뻔했습니다. 뭔가 더 본질적인 것을 파악해야 했어요. 회사에서 전문가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이소윤이었어요. 27살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전통자수 장인의 딸이면서 현대미술을 전공한 아티스트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인상적이었어요. 보라색으로 염색한 머리에 힙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소윤의 작업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인사동 골목 안쪽에 위치한 2층 건물이었는데 한쪽 벽에는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전통 자수 도구들이 걸려 있었어요. 바늘, 실패, 자수틀 같은 것들이 100년 넘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현대적인 디지털 장비들이 놓여 있었어요. 컴퓨터, 프린터, 디지털 재봉틀까지 최신 기술이 총집합되어 있었죠.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소유는 이 두 세계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작업하고 있었어요. 전통 기법으로 술을 놓다가도 컴퓨터로 패턴을 디자인하고 다시 손으로 섬세한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윤과 함께 작업하면서 한복의 진가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수학적 비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결합된 작품이었어요. 저고리의 곡선과 치마의 비율, 섬세한 디테일들이 모두 과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복의 실루엣이 놀라웠어요. 몸의 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기법이었습니다. 서구의 드레스가 몸의 곡선을 강조한다면
한복은 여백의 미학으로 승부하는 거였어요. 직선과 곡선의 절묘한 조화였습니다. 소윤이 설명해준 색깔 체계도 흥미로웠어요. 오방색이라고 하는데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이 각각 동서남북과 중앙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우주관과 철학이 담긴 색채 체계였어요. 이런 깊은 사상이 담긴 옷이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통자수 기법을 직접 배워보기도 했어요. 금사와 은사로 놓는 금박 기법, 색실로 꽃과 나비를 수놓는 기법들이 정말 정교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이었어요. 소윤의 할머니가 직접 수놓은 작품들을 보여줬는데 그 섬세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땀 한 땀이 모두 의미가 있었어요. 꽃잎의 방향, 나비의 위치, 구름의 모양까지 모든 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야기를 담은 예술이었어요. 몇 주 동안 한복을 연구한 후 제가 유럽에서 배운 기법과 결합해보기로 했습니다. 한복의 곡선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전통 자수를 포인트로 활용하는 거였어요. 서구적 미니멀리즘과 동양적 화려함의 만남을 시도해봤습니다. 첫 번째 스케치가 나왔을 때 소윤이 깜짝 놀랐어요. 전통의 정신은 살리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형태였거든요. 어라인 드레스에 한복의 저고리 라인을 적용하고 소매 부분에 전통 자수를 포인트로 넣었습니다. 오방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라데이션 효과도 적용했어요. 몇 주간의 연구와 스케치 작업 끝에 첫 번째 샘플이 완성됐습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어요. 동서양을 융합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이 탄생했거든요. 전통의 우아함과 현대의 세련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특히 김 대표님이 감격해하셨어요. 30년 동안 패션업계에 있었지만 이런 신선한 접근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런 멋진 옷을 만든 민족이라면 저도 믿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전통이 저에게는 새로운 창작의 영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파리에서 온 긴급 메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 옛 에이전트인 피에르가 보낸 거였습니다. 메일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마르타, 당장 전화해. 중대한 일이 일어났어. 급하게 전화를 걸었더니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표절범이 밝혀진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범인은 제 옛 동료였던 클로이 마르탱이었어요. 클로이는 저와 함께 브뤼셀 왕립예술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에도 같은 스튜디오에서 일했던 친한 사이였습니다. 가끔 서로의 작업을 보여주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던 사이였어요. 그런 클로이가 질투심에 제 디자인을 훔쳐서 자기 작품이라고 발표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저를 표절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였어요. 피에르의 설명에 따르면 클로이가 파리 경찰서에 자수했다고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모든 걸 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클로이가 고백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개인 작업으로 그린 스케치들을 몰래 촬영해뒀다고 했어요. 저희가 함께 작업할 때 제 노트북에서 파일을 복사해 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 발표 일정을 조작해서 마치 제가 그녀의 것을 베낀 것처럼 꾸몄던 거였죠. 왜 그런 일을 했냐는 질문에 클로이는 질투심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상을 받고 주목받는 게 견딜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저만 계속 성공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습니다. 피에르는 이미 주요 언론사들의 진실을 알렸다고 했어요. 며칠 후 유럽 브랜드들과 언론이 일제히 사과했습니다. 확인도 없이 저를 매장시킨 것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르피가로는 일면에 사과문을 실었고 보그 프랑스파는 저에 대한 특집 기사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복귀 제안이 쇄도했어요. 심지어 제가 표절 의혹으로 취소됐던 프로젝트들도 다시 진행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를 외면했던 그들이 갑자기 급진이 돼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믿어줬으니 저도 이곳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준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럽 사람들은 증거가 나와서야 믿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를 믿어줬거든요. 피에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파리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명신 패션에서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대표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승진시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디자이너가 아니라 회사의 해외 진출을 이끌어갈 중요한 역할을 맡겨준 거였어요. 연봉도 파리에서 받던 것보다 30% 인상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남기로 한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면서 더 큰 무대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더 감동적인 건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해 줬어요. 마치 가족의 명예가 회복된 것처럼 함께 기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소문과 추측만으로 제가 매장당했지만 한국에서는 실력과 인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첫 컬렉션 쇼를 열 때가 왔습니다. 장소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였어요. 6개월 동안 소윤과 함께 준비한 20여 벌의 작품들이었어요. 각각의 드레스마다 다른 한복 요소를 현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소윤의 할머니가 직접 수놓은 전통 자수가 포인트로 들어간 작품들은 정말 예술품 수준이었습니다. 패션쇼 당일 500명의 관객이 몰려들었어요. 모델들이 런웨이에 등장하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첫 번째 드레스는 검은색 바탕에 금색 자수가 들어간 이브닝 가운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이 계속 나오면서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어요.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스타일에 모두가 놀라고 있었습니다. 오방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라데이션 드레스가 나왔을 때는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패션쇼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패션계 인사들도 이런 접근 방식은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은 것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해줬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해외 바이어들의 반응이었어요. 패션쇼가 끝나자마자 줄을 서서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첫 컬렉션으로는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특히 뉴욕의 블루밍데일스 바이어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전통 요소가 이렇게 세련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쇼가 끝난 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이 제 진짜 고향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진정한 저를 찾을 수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제한적이었던 제 창작 활동이 서울에서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한국의 전통이 세계를 이기는 순간이었어요. 문화 패권의 완전한 반전이었죠. 쇼 다음 날부터 해외 매체들의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보그, 엘르, 하퍼스 바자 같은 유명 패션 매거진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전 세계에 한국 패션의 가능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찾은 새로운 정체성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이 명신 패션 뉴욕지사 설립을 제안하셨어요. 제가 직접 운영을 맡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 뉴욕 패션 위크에 데뷔했습니다. 링컨 센터에서 열린 쇼는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한국적 요소를 담은 제 디자인들이 미국 패션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현지 디자이너들도 한국 전통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통 요소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였죠. 그해 봄,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트갈라에 초청받은 거예요. 세계 최고의 패션 이벤트인 매트갈라에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로 참석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날 입고 간 드레스는 6개월간의 준비 끝에 완성된 작품이었습니다. 한복의 저고리와 치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어요. 검은색 베이스에 금색과 은색 자수가 들어간 화려한 드레스였습니다. 오방색을 활용한 그라데이션 효과가 압도적이었고 전체에 전통 자수를 놓아 화려함을 더했어요. 매트갈라 레드카펫에서 제 드레스가 화제가 됐어요. 전 세계 패션 매체들이 톱 드레스로 선정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확실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유럽 디자이너가 아니라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없이는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줬거든요. 단순히 일자리를 준 게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매트갈라 이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한복 체험 프로그램이 뉴욕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한국 전통자수 워크숍에 미국 디자이너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무엇보다 뿌듯한 건 한국 패션계 전체에 미친 영향이었어요. 다른 브랜드들도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K-패션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확실하게 자리 잡았어요. 파리 패션 위크에서도 아시아 디자이너들의 비중이 20%까지 늘어났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로 서울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패배자였던 제가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빠르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진정으로 믿어주는 나라였어요. 실력과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해주고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였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서울이 제 진짜 고향이고 여기서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챕터를 써나가고 있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꼼꼼히 읽고 답글 남겨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